예, 예, 계산했습니다. 376조요. 금전채권. 지금부터 이제 돈을 주고받는 건, 그 부분이고, 이쪽에서는 중요도가 그나마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부분이, 금전채권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 대개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도 뒤에서 보겠지만 다 돈으로 받거든. 돈으로 받으니까 모든 게 이제 손해배상 문제들, 또 빌려준 돈 받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중요도가 높은데요. 일단 376조 이래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는 채무자는 다른 통으로 변제를 해야 된다고 이래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전은 어떤 돈으로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면 100만 원을 5만 원짜리로 받아도 되고 만 원짜리로 받아도 돼. 그지? 만 원짜리로 받아도 되니까 어떤 돈으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금액 채권으로서의 의미, 액수가 중요한 거지 종류가 중요하지는 않거든. 종류가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만 원짜리로 100만 원 받으니까 부피가 너무 많아지거든. 많아지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5만 원짜리로 달라는 겁니다. 5만 원짜리로 달라. 그렇게 종류를 제한할 수 있거든. 종류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는 금종 채권이 됩니다. 금종 채권이 되고 종류를 제한했다면 그 종류에 맞춰서 주면 돼. 100만 원을 이래 주면 이래 되는데 만약에 종류를 이래 정해가지고 5만 원짜리로 주기로 했는데요. 5만 원짜리로 이래 주기로 했는데 근데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를 더 이상 발권하지 않겠다. 발권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걸 강제 통용력을 잃는 거.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강제 통용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5만 원짜리를 발권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강제 통용을 잃어버리면 우리 채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채권 5만 원짜리로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우리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다른 통화가 있거든. 다른 통화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게 이래 되니까 다른 통화로 주면 돼. 다른 통화로 주면 되게 되니까 반드시 다른 통화로 다른 통화로 변제하라고 이래 돼 있고요. 자 오른쪽에 금전채권 특칙이라고 정리되어 있죠. 금전채권 특칙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별표 많이 하고 오늘 숙제는 이거 외우는 겁니다. 오늘 숙제는 이걸 이래 외우시고 돌아가실 때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반드시 정리를 하고 기억하시면 이래 되고 일단 옆에 397조라고 써놓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397조라고 써두시고 조문 397조를 먼저 읽어볼게요. 39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1항을 보시면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몇 조라고? 법정이율에 따라 따른다고 이래 되어 있고 다만 법령의 제한이 위반되지 않았을 때 약정이율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이고 약정이율이 없어도 법정이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면 돼.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굳이 손해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입증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게 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게 돼 있네. 무과실 책임을 이래 지게 돼 있는데 이 조문을 뜯어서 놓으면 다시 앞에 376조 금전채권 옆에 네 가지 특징이 뽑힙니다. 네 가지 특징이 이렇게 뽑히니까 5개로 해가지고 5개를 이렇게 해가시면 이래 되는데 첫 번째가 이행 불능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행 불능 문제가 나오지 않고 언제나 금전채권은 이행 지체만 문제돼. 이행 지체만 문제되니까 이행 불능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우리가 왜 돈을 못 구해가지고 돈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어. 왜냐하면 화폐제도가 존재하면 항상 한국은행에서 거래계에 일정한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고 내가 돈을 못 마련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라는 말은 경제력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지 화폐가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못 준다 이런 상황은 없거든. 이런 상황은 없으니까 이행 불능 문제는 없고 이행 지체만 문제되고요. 2번 채무불이행 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채무자는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무과실 책임을 지게 이래 만들어 놓게 이래 되는데 원래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공통요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근데 고의과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이 고의과실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고, 하나 더 우리 앞에 본 거 조문에서 고의과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인정하는 조문이 이래 만들어져 있었는데, 무건대리 기억나? 무건대리에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그게 무건대리는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죠.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손해 입증 불필요합니다. 손해 입증을 따로 할 필요 없다. 내가 얼마만큼 손해가 생겼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는데, 왜 입증할 필요 없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해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4번에 손해배상은 법정 이율, 법정 이자에 따라서 법정 이자에 따라서 결정하고, 다만 그보다 높은 점 찍고 높은 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에 따라서 지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갑이 을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변제기를 10월 1일로 정했어요. 10월 1일로 정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기한의 이익에 따라서 10월 1일까지는 자유롭게 돈을 쓰다가 이 날짜에 1,000만 원을 갚아주면 되는데, 이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늦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해야 돼. 늦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그걸 지연손해 지연배상이라고 부르죠. 지연손해 지연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 말이거든. 어떻게 결정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얘네 둘 간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율이 따로 있거든. 법정이율이 이래 곧 나올 건데, 법정이율이 이래 따로 있게 이래 되고, 법정이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379조 바로 밑에 나오죠. 379조 보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 없으면 연 5%라고 돼 있죠. 1년에 5%. 1년에 5%가 되게 되니까 1년에 5%고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2달 늦으면 2달치 이렇게 손해가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약정 이율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자를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약정률을 정할 때가 있거든. 약정률을 정할 때가 있는데, 약정률이 정해져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결정하고, 약정률이 없어도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가 결정되니까 따로 손해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 없으면 법정률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논점이, 그러면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없으면 법정률이거든. 법정률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의 약정률이 3%로 정해져 있어. 3%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 법정보다 낮네, 그지? 약정이 법정보다 낮아요. 그러면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도 약정으로 지연손해를 결정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 법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을까? 법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을지, 이 문제가 나오거든. 이 문제 언제나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해야 될까? 약정대로 해야 될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때는 약정률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률로 결정합니다. 법정률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래 됐는데, 왜냐하면 이거 없는 사람도 지연손해가 5%거든. 이 없는 사람도 약정률이 없어도 5%를 지연손해로 받을 수 있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더 낮게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낮게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 그때는 법정률에 따라서 계산하라는 거. 그게 5번 보시면,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요, 법정률 밑줄하고 법정률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것이, 이게 오히려 없어도 채권자가 법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는데 약정했다고 해서 더 낮게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다고. 이런 법은 없게 될 테니까, 이때는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증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밑에 판례별표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약정률을 먼저 정합니다. 요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5% 정도 대출 받을 때 예금 금리는 한 4% 정도 되던데, 요즘은 한 3%, 4% 그 정도 때는 약정률이 이래 되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씩 올라가던데, 그래서 종전에 예금이 2% 3% 이랬거든. 2% 3% 이랬는데, 요즘은 예금하겠다 하니까 3점 얼마 4%까지 그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던데요. 약정률을 정해놓고 대출해 줄 때도 약정률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까지는 만약에 6% 이렇게 이율이 6%에서
이자를 주고 이래 쓰고 10월 1일 날 갚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은행은 10월 1일에 안 갚았을 때를 결정합니다. 안 갚았을 때, 요 때를 갚지 않았을 때, 이때를 만약에 당신이 대출 받는 사람이 10월 1일 날 갚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6%가 아니고 지연손해금은 12%입니다. 이렇게 정해요. 12%입니다라고 정해서 변제기까지는 6% 정도로 쓰시고 6% 정도로 이래 대출금을 6% 정도 쓰고 만약에 당신이 지체에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12%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대출해줘. 미리 정해놓고 이래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체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죠. 지체에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는데 미리 혹시나 당신이 10월 1일 날 돈을 안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연손해금률을 이렇게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해줄 수 있는데 이 성격을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예정한다고 이래 봐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한 걸로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걸로 정한 것으로 이래 보게 되는데 우리 내일 보겠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때는 깎아주도록 감액하도록 돼 있어. 398조가 감액하도록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감액. 깎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너무 적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적을 때 올려줄 수 있을지 정액을 할 수 있을지 올려줄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398조 조문 취지상 이거는 안 돼요. 정액은 안 되고 무조건 너무 많으면 깎아주도록 감액은 되지만요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올려주지는 않게 이래 되고 자기가 손해가 이만큼 생기더라도 채권자가 여기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합의된 부분을 판사님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자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받았으니까 당신은 좀 불쌍하네요 라고 해서 판사님이 그걸 도와주지 않거든. 도와주지 않으니까 올려주진 않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을 때는 좀 문제가 있거든. 손해배상을 그 정도로 높게 손해배상을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은 판사님이 봤을 때 문제 있다면 그때는 깎아주는 거는 해야 돼. 깎아주는 건 해야 되는데 낮다고 해서 올려주진 않습니다. 낮다고 해서 올려주진 않게 되는데 아시겠죠? 올려줄 수 없게 이래 되는데 이게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고 지연손해금률도 마찬가지. 너무 많으면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깎도록 돼 있어. 깎도록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낮아. 너무 낮게 이렇게 있을 때 이건데 약정률이 1%, 지연손해금률이 3%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률보다 낮은 금액을 정해버렸어. 법정률보다 낮은 금액을 지연손해금률로 이래 정했을 때 이때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결정할지 문제되는데 너무 낮더라도 올려주지 않는다고 올려주지 않게 이래 되니까 이게 법정률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을 정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약정대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률보다 낮은 금액을 정했다 할지라도 낮은 금액 약정대로 해결하는 게 판례. 밑에 판례 보시면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약정이 있을 때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률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르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이건 법정으로 하면 안 돼. 법정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약정대로 3%까지만 받겠다고 했다면 3%까지만 받는 겁니다. 3%까지만 밖에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약정이 있다면 그게 법정률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구분해야 되겠네. 여기에 따라서는 여기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결정하고 여기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더라도요 무조건 약정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기준을 이걸 잡으라 그랬죠. 이걸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면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이때는 무조건 약정대로 설사 법정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아니고 그냥 약정률만 정한 경우가 이래 될 테니까 이때는 법정보다 낮을 때는 법정에 따라서 없어도 5%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니까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나왔는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약정 안 해도 여기에 따라 결정할 수 있거든. 여기에 따라 결정하게 되니까 굳이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을 때만 받는 게 아니고
없어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냐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 없으면 법정이고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 법정에 따라서 받으면 돼. 법정에 따라서 받으면 되니까 없으면 여기에 따라, 없으면 여기에 따라서 받고 있으면 무조건 약정대로 그게 법정률보다 낮은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지원수리금률에 따라서 약정했다면 약정대로 처리됩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약정했다면 약정대로 가는 거고 그게 적게 받겠다면 적게 받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줘야 됩니다. 적게 받겠다는 사람 마음대로 해줘야 되고 그 막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돈 많다고 자랑해요. 아니면 뭐 누구 거진 줄 아세요? 뭐 우리는 5% 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받겠다는 거, 여기까지만 받겠다는 게 미리 이래 정해져 있다면 거기까지만 받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 됐고, 그 다음에 379번은 해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게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지연손해금 문제가 나왔는지, 이래 보고, 약정에 동그라미 하면 구분 못해. 약정에 동그라미 하면 구분 못하니까, 무엇을 약정했는지, 이렇게, 무엇을 약정했는지, 목적어를 동그라미 해야 돼. 목적어를 동그라미 해서 어떤 걸 약정했는지를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줘야지. 되겠죠. 요즘은 이게 질문이 좀 줄어들었던데 옛날에는 이거 질문이 하나에 한 30개, 50개씩 이래 오다가 요즘은 한 두세 명이 이래 질문하더라고. 두세 명이 아직까지는 이래 질문하는데 목적어 동그라미라 목적어를 동그라미 해서 무엇을 약정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77조 외화채권요.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내가 각규를 했다면 외화채권을 정했다면요.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되고 이항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100짜리로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종류를 정해가지고 외화채권을 이래 정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만약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100짜리를 찍어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통용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가 있죠. 그 나라에 다른 통화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다른 통화로 변제해주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게 378조입니다. 동전이 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문에서 동전 일어나면 앞에 조문 제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채권 이렇게 두 번 쓰기가 힘드니까 여기 조문 제목에서 동전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똑같다. 제목이 똑같을 때 그때는 동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이래 되고 코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코인 동전을 왜 갑자기 엽전이 왜 나옵니까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질문 받은 적도 있고요. 자, 378 보시면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됐을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 고기 매출하고 지급할 때 있어서 이행제의 황금 시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 밑줄하고 변제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가비얼한테 돈을 미국 돈으로 $10,000를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10,000를 받기로 외화채권을 정했거든. 외화채권을 정했을 때 그때 이 채무자는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주면 돼. 미국 달러로 해가지고 $100짜리든 뭐든 이렇게 10,000불을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데 378조에서는 얘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원화로 변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화로 변제도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고 이걸로 줘도 되는데 이걸로 줘도 된다 이런 느낌. 이걸로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른 돈으로 준다 바꿀 수 있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대용급부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용급부. 대신 다른 용도로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급부해도 되는 권리. 이걸 대용급부권이 이래 되고 조문에서는 얘만 대용급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조문에서는 돼 있는데 민법은 그런 거 없어요. 얘가 대용급부할 수 있다면 얘는 대용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대응급부 청구권으로서 미국 돈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원화로 달라. 이렇게 원화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공평의 관념에서 당연히 인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외국 돈을 이렇게 원화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 환율이 이래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언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 돈을 원화로 바꿔서 이행해야 될지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조문에 이렇게 안 돼 있어. 이행기
변제기라고 안 돼 있는 거야. 이행기 변제기라고 돼 있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할 때. 그러니까 어떤 조문에는 이행기 변제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행기 변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는 378조에서는 이행기 변제기라고 쓰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이행기 변제기라는 표현의 조문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써놨다는 말은 이거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와 다르게 이행기라는 표현하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지급할 때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현실 이행시로 봐요. 현실 이행시 들고 갈 때. 현실로 이행할 때 현실 이행시 이 사람이 바꿔서 돈을 들고 가는 시점 그 시점의 환율로 가지고 이거 원화로 이렇게 바꾸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실 이행시 환율로 이행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378조 옆에요. 판례는 지급할 때라는 것은 이행기가 아니고 현실로 이행할 때를 말합니다. 현실로 이행할 때를 말하고 변제 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이래야 되고 채권자에게도 대형거부 청구권이 있는데 다만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했을 때 대형거부 청구권을 재판으로 이랬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판상 원화로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는 판사님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지 문제되거든. 판결을 내려야 될지 문제되는데 소송에서는 현실 이행하는 날짜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를 찾거든. 가장 가까운 날짜를 이래 찾게 되는데 그게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그때의 환율을 가지고 이때 환율로 환산해서 판결을 선고내요. 얼마 줘라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게 되니까 재판상 행사했을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그때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조문입니다. 378 대형거부권 중요하게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379조 이제 이자채권에서 법정률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 없으면 연 5%입니다. 1년에 5%로 연 5%로 한다라고 이래 돼 있고 상사채권은 6%입니다. 상사채권은 6%고 민사가 5%예요. 민사가 5%고 상사채권일 때는 6%로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이자채권의 종류는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이자채권의 종류. 돈을 빌려주고 월 10만 원씩 받기로 하는 거 약정을 해둘 수 있고 이 약정에 의해 가지고 또 1월달 이자 2월달 이자, 3월달 이자 이렇게 각각 발생했다 그러죠? 발생했다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렇게 월 10만 원씩 받기로 하는 약정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이 되고 이게 변제기 도래하는 거, 변제기 미도래라고 표현되는 거고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그 약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 이래 되는 거고 이게 변제기 도래한 거, 변제기 도래한 게 이래 나오게 이래 되는데 종된 권리 기억나세요? 종된 권리. 그러니까 주물 처분할 때 종물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는데 원본이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죠. 종된 권리도 이래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따라가는 종된 권리 기본적이 따라가는 겁니다. 변제기 미도래 이게 따라가고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것들은 별개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종물로 나왔을 때 이게 어렵다 그랬어요. 종물로 나올 때 어렵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종된 권리 이런 것들은 별개의 채권이고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소멸시효도 3년이고 이거는 종된 권리로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실제 기출 보면 변제기 미도래한 이자채권 이렇게 나오고 변제기 도래한 이자채권 이런 표현으로 나와. 변제기 도래한 거 변제기 도래한 거 변제기 도래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되게 되니까 따라가는 거는 변제기 도래한 거 미도래한 거 이것만 따라가고 변제기 도래한 거는 따라가지 않아. 지분적 이자채권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소멸시효 완성됐을 때 원금이 소멸시효 완성됐을 때 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분적 이자채권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까지 기억나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소멸 기억나세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소멸하게 되는데 원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시효 완성된다. 이유는 소급표.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해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이래 되기 때문에 지분적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이 380조.
선택채권입니다. 선택채권. 둘 중 하나 사기로 하는 거. A 또는 B 이렇게 둘 중 하나 사기로 하는 게 그게 선택채권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선택채권의 대표적인 예가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얘가 키우는 소 두 마리 중 하나를 사기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택채권이 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선택채권이 있습니다. 법에서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선택채권도 이래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본 게 저번 주에 지난주에 미리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선택채권 그게 무건대리 조문 135조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이래 돼 있으니까 그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선택채권이 되고 무건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선택했는지 그게 기억나야 돼. 누가 선택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135조에서 중요한 논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무건들에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선택권자였습니다. 채권자인 상대방이 이래 선택권자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380조 보세요. 380조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 소개행위 중에 선택의 조차 확정될 때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 없다면 선택권은 채무자 점째 가야 돼. 채무자에게 있다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물건 인도 채무자 얘를 말해요. 물건 인도 채무자를 말하게 이래 되니까 물건 주는 사람이 선택권자가 이래 되게 되니까 채무자가 선택권을 이래 갖는 것으로 다른 말로 쓰면 채무자가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380조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되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로 이래 바꿀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서 선택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유일한 경우가 135조라고 무건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상대방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이래 정리가 이래 돼야 되고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고 그런 조문 없으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는 조문을 따로 두지 않으면 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입니다. 물건 인도 채무자라고 해서 주는 사람이 선택권자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381 선택권의 이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얘가 선택권을 갖기로 했는데 선택권을 갖기로 했네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해요. 또 이 사람이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걸 이행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도대체 이행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걸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또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팔든지 하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걸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빨리 결정해 주지 않으면 얘는 또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고권 행사에서 물어볼 수 있게 이래 되고 물어봤는데 또 답을 안 해.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면 이 선택권이 얘한테 이전되는 것으로 봐서 얘가 선택해서 줘버릴 수 있도록 이전되는 조문 그게 381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선택을 최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할래 말래 빨리 결정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상대방한테 있다고 되어 있고 이항 선택권 행사 기간이 없을 때는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고 나서 변제기 기한이 도래하고 나서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요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전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권이 이전되는 조문이 나오게 되고 382 선택권 행사인데요.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형성권이거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목적물이 결정되게 되고 형성권은 다 의사표시로 하면 돼요.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그리고 형성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양 함부로 철회 못하죠. 함부로 이래 철회 못하니까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지 못하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함부로 철회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83 제3자가 선택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골라주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거든. 줄 수 있는데 그때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권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해야 돼? 아니면 채무자한테 해줘야 될지 제3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요. 1항 제3자가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밑을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밑을 동그라미 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밑이라는 말은 플러스거든. 따라서 채권자 플러스 채무자 둘 다한테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이거 또는으로 바뀌면 둘 중 한 명이 되거든. 둘 중 한 명이 되는데 이게 오답이야. 오답이 이래 되니까 또는으로 나오면 틀려. 또는 하면 틀리고 채무자 및 채권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이래 돼 있어야지 이래 나오지 않도록 또는으로 하면 틀리게 이래 되고 객관식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객관식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이래 정리하고 주관식은 좀 크게 공부해도 되는데 객관식은 이래 단어 하나 때문에 막 틀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식으로 MBTI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좀 소심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공부해줘야 됩니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 동의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384조. 이것도 선택권이 이전될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처럼 얘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이전되잖아요. 최고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되도록 돼 있는데 제3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선택권을 하지 않으면 이전되는 것으로 이래 돼 있는데 1항이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에다가 밑줄할까? 없는 경우가 있고 2항은 제3자가 선택하지 밑줄할까? 아니하는 경우 거기 밑줄하세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차이점은 아예 1항은 행사를 못해. 제3자가 이래 선택을 이장님이 막 쓰러져 버렸네. 쓰러져가지고 막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응급실에 실려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선택을 못할 때요.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2항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선택을 똑같이 최고부터 먼저 합니다. 최고를 할 수 있고 최고하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할 필요 없어. 지금 수술하러 가는 사람한테 귀에 대고 뭐 우리 선택은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최고 없이 이전되고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해달라고 해달라고 먼저 최고하고 그때 최고 안 하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5조가 중요한데요. 불능으로 되는 경우, 불능으로 특정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을 찾아가서 을이 키우는 A소나 B소 둘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하고 얘가 선택할게, 내가 선택할게라고 해서 선택권을 갑이 가지겠다. 이래 합의로 해도 돼. 합의가 없을 때 채무자거든. 채무자가 되니까 합의를 해둘 수 있는데 근데 한 마리가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 불능으로 인한 선택이 특정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 불능은 종류가 원시적 불능이 있었고 그지? 이미 법률행위 하기 전에 이미 한 마리가 먼저 죽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죠. 계약하고 나서 불능되는 거,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불능되는 후발적 불능이 있게 되는데 원시적 불능일 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A소나 B소 둘 중 한 마리를 사기로 계약을 이래 체결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 385조가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B소를 목적으로 한 걸로 봐요. 잔존급부. B 하나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 그냥 잔존급부 B소가 목적이 되는 것으로 385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느낌이 들면 안 돼. 당연한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법률 행위 중 하나가 불능됐죠. 하나가 불능돼서 무효가 됐습니다. 이걸 일부 무효라고 부르거든. 일부 무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 민법 137조는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됐을 때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이거든. 전부 무효가 원칙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전부 무효를 하지 않고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잔존급부를 이렇게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특칙 조문입니다. 예외 조문이고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문이 이래 되고 다른 시험이 이게 민총으로 냈어요. 민총으로 출제하게 됐으니까 일부 무효에 대한 특칙 조문의 성격으로서 나머지도 무효가 된다 이래 나오면 오답이 이래 되는데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게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선택권 없는 사람이 불능된 경우와 선택권 있는 사람이 불능된 경우로 나뉘어서 만약에 얘가 선택권자인데 갑이 선택권자인데 선택권 없는 을이 이걸 불능시켰을 때 이때는요 선택권 있는 사람 반대로 선택권자 갑이 불능시켰다면 그때는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잔정급부 비소를 목적으로 해서 이 선택 채권은 비소를 목적으로 해서 이래 그 선택 결정되는 것으로 처리돼서 얘가 불능시켰다면 잔정급부로 되고 대신 불능시켰다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고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고 그거는 별도로 따집니다. 별도로 따지고 일단 이 계약은 잔정급부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선택권 없는 을이 불능시켜 버렸을 때 을이 불능시키면 그때 갑의 선택권은 아무런 영향 없다 이렇게 하세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갑의 선택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이래 주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이 불능시켰다고 해서 이 선택권이 여기로 제한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로 제한되는 거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행위 때문에 내 권리가 영향받는 건 없어. 내 권리가 영향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될서는 안 되고 줄어든다든지 제약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선택권 없는 사람이 불능시켰을 때 당연히 잔존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불능으로 된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능으로 된 것도 선택하는데 이걸 선택하면 얘는 줄 수 없죠. 줄 수 없게 되니까 이행불능, 채무불능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능이 되니까 이걸 선택해서 돈을 주고 끌고 와도 되고 아니면 불능으로 된 걸 선택해서 손해배상으로 물어도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거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됐을 때 언제나 잔존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게 이래 되니까 마음에도 안 드는 소를 끌고 갈 필요 없어. 끌고 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소가 내 마음에 영원히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소를 사러 가면 되는 거지. 남아있는 그 소를 굳이 마음에도 안 드는데 돈 주고 사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는 거죠. 자, 그걸 전절해서 좀 볼게요. 1항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 이걸 원시적 불능이나 또는 후에 이행 불능하게 이랬던 것이 있다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의 존재입니다.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2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됐다면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니까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잔존이 아니에요.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당연히 잔존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386조 발표하고 386조 이래 발표하고 최근에 이게 답을 있는데 선택의 요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 소급입니다. 발생한 때로 소급하게 이래 되니까 선택채권 소급표 있습니다. 선택채권 소급표인데 얘가 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했고 4월 1일 날 체결했고 선택은 6월 1일 날 선택했거든. 선택은 6월 1일 날 선택했을 때 그럴 때 비소를 가져갔기라고 6월 1일 날 선택했다 할지라도 계약 체결되는 시점은 이때 4월 1일로 소급해서 계약 체결이 된 걸로 이래 봐서 채권 발생한 때로 소급해서 이게 처음부터 비소가 목적물이었던 것처럼 취급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선택 효력 소급표 있습니다. 선택 효력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효과 이렇게 얘기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채권의 목적, 특정물, 종류물, 금전, 이자, 선택 채권이 이래 되게 되고 선택 채권 법리 잘 기억하고 금전 채권은 꼭 외우고 특징들 이래 외우고 그리고 지은 손해금률을 약정했는지 아닌지 그 판례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력한 예상 문제로 이래 정리가 돼야 되니까 다른 시험은 막 사례로 막네. 사례로도 출제해가지고 1억 빌려주고 뭐 이자 약정은 3%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되게 되니까 1년 연체 해가지고 복잡하게 안 내고 그냥 1년 단위로 끊어버리거든. 1년 단위로 끊어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1년 단위로 5%니까 뭐 500만 원 받겠네. 500만 원 받게 이래 될 테니까 1억 300 받을지 1억 500 받을지 이런 것들을 이래 문제로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법리를 잘 이해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효력으로 가는데요. 채권의 효력. 채권의 효력 부분에서요. 채권의 효력 부분에서 제일 먼저 정리할 게 기본적 효력으로서 뭐 청구력, 급부력, 강제력 그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게 채무 불이행을 봐야 되거든. 채무 불이행을 이래 봐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채무 불이행이 성립되는 모습이 뭐 이행 지체도 있고 이행 불능도 있고 불완전 이행도 있고 이행 거절 네 가지가 나오거든. 네 가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설명법은 채무 불이행이 되기 위한 공통 요건 문제를 먼저 보거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성립하기 위한 공통 요건이 두 가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때 말하는 과실은 아까 말했던 추상적 과실, 추상적 과실로 이래 판단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구체적 과실로 문제되고, 고의과실은 그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위법성을 이래 갖춰줘야지 이래 되는데, 위법성은 이러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른 요건 충족되면 위법성은 다 추정돼요. 위법성은 다 추정되고, 일단 다른 요건 충족돼 있으면 위법한 걸로 평가받아. 위법한 걸로 평가받고, 법학에서 위법성은 반대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있는지, 소멸시키는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형법도 다른 요건 충족되면 일단 위법한 걸로 평가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뭐 정당방위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정당방위나 이런 사정 없으면 일단 이 행위 자체는 위법한 걸로 위법한 걸로 평가받는데, 민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채무불이행에서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행지체 정리할 때 같이 살펴볼게요. 동시행항변권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느낌을 이뤄주게 될 테니까 동시행항변권을 정리하기 이래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채무불이행이 되거든.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고의과실 개념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고의과실을 확장시키는 조문이 391조에 나와. 391조에 나오니까 391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391조를 먼저 봐서 고의과실이 확장되는 조문을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문제가 나오는데,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을 하거나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을 했을 때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돼 있죠. 본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자, 이 조문에서 말하는 거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무자가 있게 이래 되는데, 채무자한테는 고의과실 없어요. 채무자한테는 고의과실 없다 할지라도 얘를 도와주는 사람, 이걸 이행보조자라고 부르는데, 이행보조자라고 부르는데, 얘한테 만약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걸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라고 해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라고 해서 간주시켜서 얘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채무자를 통해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거든. 이 종업원을 보내가지고 여러 일을 지킬 수도 있고, 자기는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로부터 발생한 위험도 얘가 부담하는 게 공평하거든. 얘가 부담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이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귀책 사유를 확장시키는 조문을 만들어 놓게 이래 되는데, 옆에 사용자 책임하고 차이점이 나오네요. 사용자 책임의 차이점이 일어나오는데, 이행보조자와 사용자 책임은 뭐가 다를까? 사용자 책임은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1번 사용자 책임과는 달리 채무자가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이거 면책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행보조자는 면책 가능성이 없는데, 사용자 책임에서는 면책 가능성 조문이 나오거든. 면책 가능성 조문이 나오니까 그게 다르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사용자 책임은 독자적인 청구권의 근거 규정이고, 이행보조자 근거 규정, 이행보조자 규정은 책임 귀속 규정 내지 과책 규정에 불과해서 청구권의 근거는요 여전히 390조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보면 피용자가 타인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피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피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대개 우리나라의 피용자들은 돈이 그래 넉넉하진 않아요. 돈이 넉넉하진 않게 되니까 얘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피해자들이 병원비를 다 못 받더라 이 말입니다. 병원비를 이래 다 못 받게 되니까 이때는 얘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756조에서요. 756조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 조문에 들어가면 청구권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청구권이 하나 생겨버려가지고 756조에 따라서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하나가 발생하는데, 근데 여기는 391조를 적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의과실
고의가실만 이 사람의 고의가실을 얘한테 귀속시켜가지고 결국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거든. 물을 수 있게 되니까 그냥 귀책 사유만 확장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하나 더 발생하는 조문은 아니고 하나 더 발생하는 조문은 아니다는 거. 그게 특징이고 3번 이행보조자 자신은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 별표하고 별표. 자 봐요. 채권 채무는 얘가 채무자죠. 얘가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를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거든. 도와주는 사람에 이래 불과하고 채무자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 을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얘는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얘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 대신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만 있는 게 아니거든. 채무불이행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채권 채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그게 불법행위 책임이거든. 불법행위 책임을 이래 물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이래 지게 되고 채무자는 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만 부담하고 얘는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대신 이 사람 책임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니까 채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이걸로 얼마든지 이래 발생하고 그리고 얘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 사람 책임이 보정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책임이 보정되지도 않으니까 얘는 불법행위 책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 이렇게 각각 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래 봐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채무이행과 실질자 관련이 없는 이행보조자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게 이래 됩니다. 자 이런 거 이 사람의 고의나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391조가 적용되려면 이행보조자 행위가 채무이행과 관련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채무이행과 관련성을 가져줘야 되고 채무이행과 관련성이 없는 거 예컨대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도둑질하는 이런 것들은 채무이행과 전혀 관련된 행위가 아닐 때 그때는 391조는 적용한대. 391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채무이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39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를 별표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자, 보면 이 판례가 이제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씌우면 이게 되게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이래 외워놓으면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드라마 보듯이 우리 영화 같은 거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이 많이 남게 이래 될 테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거 봤나? 그래 요즘 봤는 것 중에 그게 기억이 좀 오래 남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이 기억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영화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봤던 그 한국 영화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던 그런 느낌을 이루게 되고 사람이 크게 나쁜 놈도 없고 크게 좋은 사람도 없어. 크게 좋은 사람도 없고 그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지 나빠질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큰 선악도 없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에 왔을 때도 정말 그 주인공처럼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집사람하고 이제 그 보고 나오면서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이제 집사람도 나보고 물어보기도 하게 이래 되는데 하여튼 볼만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시골에 이렇게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이걸 빌려가지고 메추리 농장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메추리 농장을 하려면 이게 전기 시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분뇨를 치운다든지 사료를 이래 주려면 전기 시설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전기 시설을 얘가 해주기로 합니다. 임대인이 내가 전기 시설을 해줄게라고 특약을 이래 정했는데 자기가 이제 전봇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전선을 따와가지고 전기 시설을 할 능력은 없으니까요. 동네에 있는 전파상 병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기 시설을 이래 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실수해서 불이 나서 이 창고가 다 타버립니다. 창고가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매출의 농장을 할 수 없게 됐거든. 할 수 없게 됐는데 근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쓰게 해줘야 되거든. 상수익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 타버려서 불능이 돼버렸잖아. 불능이 됐으니까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어요. 이행불능. 임대인은 왜 당신은 나를 매출의 농장을 하게 만들려면 창고를 쓰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쓰게 하지 못했으니까 불능 책임을 지세요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니까 얘가 내가 불낸 게 아니고 얘가 불냈잖아. 얘가 불냈으니까 병이 불을 냈지 내가 불낸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나는 고의가 실없다라고 주장해. 고의가 실없다고 주장하니까 이쪽에서 391조가 있다. 391조 이행보조자 고의가 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고의가 실을 당신의 고의가 실로 본다는 391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래 말했는데 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종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동네에서 독자적으로 전파상을 운영하는 분이거든. 전파상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종속돼 있어야지 이행보조자가 이래 되는 거지. 이거는 나한테 종속도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이행보조자로 봐가지고 391조를 적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가 그게 문제된 거야. 그 부분이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됐는데 우리 판례는 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해야 되는 이행을 대신하면 다 이행보조자라는 겁니다. 다 이행보조자가 이래 되고 종속적인지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이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 자체가 이래 되지 않게 되고 그냥 채무자 행위를 대신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이행보조자가 이래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다 이행보조자고 391조 적용됩니다. 391조 적용되고 종속적 독립적 이거는 요건 아닙니다. 요건이 이래 되지 않아서 다 391조가 적용이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해 놓으면 이분도 사장님이니까요. 사장님이니까 자기가 직접 전봇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 사람의 이행보조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행보조자를 보낼 수 있는데 이행보조자가 이행보조자를 보내서 일을 맡길 때가 있게 되는데 그런 걸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행보조자의 이행보조자로 불러서 복이행보조자 복이행보조자라고 이래 부르거든. 복이행보조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도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볼 수 있을지 얘한테 귀속될 수 있을지 391조가 적용되는 걸로 볼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판례 긍정에서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에 대해서도 391조가 이래 적용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래 풀면 돼. 복대리가 누구의 대리인이었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하고 똑같습니다. 복대리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효과는 무조건 본인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도 얘한테 귀속됩니다.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같은 구조로 이해해서 같은 구조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판례.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므로요. 채무자에 대해서 종속적인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 안 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게 이래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성립.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은 안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얘네 둘의 관계를 뭘로 볼지 얘네 둘의 관계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내일 다음에 할 건데 부진정 연대로 봅니다. 부진정 연대.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여러 명이 부담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여러 명이 부담할 때는 우리 판례가 부진정 연대로 해석하고 이게 연대보다는 절대어가 좁아. 절대어가 좁게 되니까 효력이 좀 차이가 있게 이래 되니까 부진정 연대채무로 이래 정리한다라고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 한 명은 채무불이행, 한 명은 불법행위 이런 것도 부진정 연대입니다. 부진정 연대가 이래 되게 되니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91, 여기까지가 391조고 이행보조자 되는 요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이래야 되고 자 그다음에요 이게 앞으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채무불이행 유형을 정리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유형을 이래 정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행지체를 정리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행지체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행지체를 지금부터
정리하기 이래 되게 되는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고 저번 주에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 기산점하고 그거 구분해서 외워두라 그랬죠.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고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외워라. 다시 한 번 더 외우고 오늘 또 숙제가 그 옆에 있는 이행지체 되는 시점 외우는 거 그게 또 숙제야. 그 숙제가 이래 될 테니까 여기 예외들이 나오거든. 예외들이 나오니까 그거 암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이행지체가 되려면 이행기가 지나야 됩니다. 이행기 경과. 이행기 경과가 이래 되고 이행기가 이래 지나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이 가능할 때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불능이면 불능 문제로 빠지거든. 불능 문제로 빠지니까 일단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기까지 이행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행지체고 공통요건 두 가지는 깔고 갑니다. 채무불이행에서 공통요건이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할 게 동시행항변권이다. 그래서 이행제체 끝나면 이거 동시행항변권으로 넘어가서 그거 정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이거 판단을 위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판단해서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행지체가 안 돼. 이행지체가 안 됩니다. 아까 왜 당근거래처럼 100만 원 가져와야지 내가 자전거 주기로 했거든. 자전거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안 가져와. 1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면 자전거를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채무불이행이다 이래 부르면 안 된다고.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동시행관계 있으면 위법성이 탈락해서 지체 책임이 성립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시행관계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위법성 평가가 달라지고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이거는 동시행항변권 보면 되고 귀책사유는 다 정리했고 이행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다 그지?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행지체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행기의 경과를 집중적으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 객관식에서는 이런 걸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문 읽을 건데 조문에는 뭐뭐한 때로 돼 있어. 뭐뭐한 때 도래한 때, 안 때, 청구받은 때 이래 돼 있거든. 도래한 때, 안 때, 청구받은 때라고 이래 됐는데 봐봐. 만약에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10월 1일로 갚기로 해서 10월 1일로 갚겠다. 이게 확정기한이거든. 확정기한인데 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지체되는 시점을 조문에 따르면 기한 도래한 때라고 돼 있어. 기한 도래한 때라고 돼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10월 1일을 갚는 날짜로 정했다면 나는 10월 1일 될 때까지 자유롭게 쓰고 이 날짜까지 주면 되죠. 이 날짜까지 이래 주면 되니까 10월 1일을 갚으면 돼. 10월 1일 갚으면 돼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된다는 말은 이 날짜까지 갚지 않았을 때죠. 이 날짜까지 갚지 않았을 때. 그러면 다음 날부터 채무 불이행이라고. 다음 날부터 이래 채무 불이행. 따라서 도래한 때, 안 때, 청구받은 때 이런 것들은 조문 표현이니까 그대로 맞는 걸로 풀고 만약에 날로 넣으면 다음 날부터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렇게 풀으라고. 이래 풀고 이게 오답이 뭐가 나오고 있어? 도래한 날 이래 붙어버린다고. 이래 붙어버리면 그거는 날로 표현되면 그거는 실제 채무불이행이 되는 시점을 물었는 거거든. 시점을 물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래한 날 이래 나오면 오답이라고. 그거는 틀린 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구분해서 풀어줘야 돼. 구분해서 이래 풀어줘야 되고 도래한 때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걸로 조문 표현이니까 맞는 걸로 이래 푸시고 날로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다음 날이 있어야지 맞는 거야. 다음 날이 있어야지 맞게 이래 되게 되고 이거 아직도 질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와. 하루에도 몇 개씩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조문이 이래 도래한 때로 돼 있는데 왜 도래한 날이 틀렸냐고. 도래한 날로 이래 표현되면 조문 표현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날로 물을 때는 실질이 채무불이행이 되는 시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물으니까 반드시 다음 날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때로 돼 있으면 그거는 도래한 때 이래 돼 있는 이거는 조문 표현을 물은 거거든. 조문 표현을 물으니까 때로 돼 있으면 조문 표현대로 맞는 걸로 풀시고 날로 나왔을 때와 차이점, 날로 나왔을 때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이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도 알 수 없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불확정기한부는 조문에서 안때라고 돼 있어. 안때. 안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고 기한 없는 채무는 청구받은 때.
청구받은 때요. 청구받은 때 그때 지체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주세요라고 청구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내가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으면 왜? 내가 너한테 왜? 이러면 이래 해가지고 주기로 했잖아요 라고 하면 그때 알게 되잖아. 그때 알게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구받으면 알게 되거든. 청구받으면 알게 되니까 그걸 같은 말로 이래 같은 말로 해석이 이래 되게 되는데 야 이걸 바꿔서 낸 거야. 이걸 바꿔서 내가지고 불확정기한부에서 청구받은 때 이래 나오면 오답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오답을 해야 되고 이의 제기를 해봤어. 이게 청구받으면 알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표현 아닙니까? 라고 내가 이의 제기를 하고 여기서 한 번 해봤고 법무사 쪽에서 두 번 해봤거든. 두 번 해봤는데 둘 다 안 받아줘. 둘 다 이래 받아주지 않는데 이거는 법 전문 표현대로 해줘야 돼요. 법 전문 표현대로. 그러니까 날로 표현했으면 그거는 제가 이의 제기한 대로 받아줄 수 있을 거야. 실질이니까 받아줄 수 있게 되는데 조문은 조문 표현대로 풀어야 되고 저번에 우리 왜 제한능력자 공부할 때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은 특정 후견인은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고 피성년과 피한정은 의사를 그냥 고려해준다, 참작해준다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틀린 것처럼 이것도 불확정기한부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청구받은 때 이렇게 구분해서 외야 돼. 구분해서 외야 되고 이게 실질이 같은 거니까 같은 걸로 풀면 그거는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지 않게 되니까 조문은 조문 표현 그대로 정리해 주는 게 이래 필요하니까 때로 돼 있을 때 날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아직 노무사 시험은 조문 표현대로 많이 냈는데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다른 시험 변리사 기출 법무사 기출 다른 시험 기출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험 기출 풀면 이런 걸 구분해서 내는 거야. 이런 걸 구분해서 내니까 객관식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풀 때 노무사 기출만 푸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시험 기출도 풀게 되니까 구분해서 정리하고 이거는 단답형이고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산점을 외우시고 그 387조 옆에 확정기한부에서 예외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기한 없는 채무 밑에 기한 없는 채무에서 예외 2개 나오잖아. 예외 2개 나오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거는 꼭 외워야 돼. 꼭 외우고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나오면 쉽게 골라내거든. 쉽게 골라내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걸 반드시 외워서 이래 정리하고 이게 오답으로 나올 때는 거의 99% 소멸시효 기산점을 넣어버립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자꾸 섞이지 않도록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되는 걸 외우고 그 다음에 지체에서는 예외가 3개, 2개 이렇게 나오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87조 조문 먼저 1항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확정기한 기억나요? 10월 1일, 5월 1일, 12월 24일 이런 것들이 확정기한이 되고 이때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라고 돼 있죠.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는 거고 옆에 판례 하나 먼저 정리해 볼까? 옆에 판례. 확정기한부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가 되고 청구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 채권자가 청구했든 안 했든 기한 도래하면 무조건 지체야. 무조건 지체가 되는데 자봐 갑이 을한테 5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5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5월 1일 날 갚기로 해요. 5월 1일 날 갚기로 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갑의 채권자가 병이 있었고 얘한테 갑한테 돈을 받을 게 있거든.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놈이 또 돈을 안 갚아주네. 돈을 갚아주지 않으니까 얘도 병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걸 소송하기 위해서 먼저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우리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하거든. 등기하는데 채권 가압류는 공시가 안 되잖아요. 공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채권 가압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압류 됐다는 걸 얘네들한테 알려줍니다. 법원에서 알려주게 이래 되는데 항상 기준은 가압류한 사람을 기준으로 채권자를 가압류 채권자 항상 출발점을 여기로 잡고 여기를 놓고 보면 얘도 채권자인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헷갈려버리거든.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살각으로서 무조건 약속을 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압류를 기준으로 본다고. 가압류를 기준으로 봐서 채권자 병이 되고 갑이 채무자, 병의 채무자니까 채무자고 을은 채무자의 채무자거든. 채무자의 채무자인데 이걸 제3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항상 감유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로 부르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감유됐으니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그러면 을한테는 갚지 마세요라고 알려줍니다. 지급 금지 명령. 지급금지 명령. 왜냐면 감유해놓고 이 사람이 소송하거든 되게 소송하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와서 이걸 추심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전부 명령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지 되는데 근데 감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갚아버리면 소송하러 왔을 때 소송하고 승소하고 왔을 때 이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집행을 못하게 되잖아.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승소 판결 받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갚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고 얘도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되고 근데 갚아버렸어. 근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갚아버리면 얘 오면 또 줘야 됩니다. 얘 오면 이래 또 줘야 되니까 이중직업위험에 빠져. 이중직업위험에 빠지게 이래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총무팀 같은 데서 직원이 뭘 잘못해가지고 채권자가 감유하거든. 감유하면 회사가 임금을 줘야 되는 채무자거든. 제3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보내줍니다. 지급금지 명령을 보내줘가지고 임금 중 일정액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좌 감유 들어오는 거 봤나? 계좌, 은행 계좌 이런 것들 감유 들어오게 이래 되는데 계좌 감유 들어오면 은행 절대로 돈 안 줍니다. 이거 돈 안 주게 되니까 이걸 풀어줘야지. 돈을 주게 이래 되고 그래서 왜 그 보이스피싱들이 요즘 뭐 양아치들이 살짝 그 송금을 잘못했는 것처럼 이래 해가지고 차고 송금한 것처럼 해서 보이스피싱 돈을 그쪽으로 잠깐 보내놓고 이게 감유됐다 이게 찾아가려고 이 사람이 감유해버리면 전체가 동결돼 버리거든. 돈이 이래 동결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풀어줄 테니까 돈을 나한테 보내래. 자기가 잘못 송금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금융기관에 신고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동결돼 버리면 예금도 안 빠져나가지 관리비 같은 거 안 빠져나가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보이스피싱들이 요즘 그런 식으로 돈을 보내놓고 감유 걸어놓고 막 그 다음에 돈을 못 빼게 만들어 놓고 돈 보내주면 우리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유가 이래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좋아. 이게 감유돼서 지급금지 명령을 받으면 갚으면 안 되고 갚으면 또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게 확정기한부거든. 확정기한부인데 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돈을 안 갖고 있을 때 다음날 지체가 되는 걸로 봐야 돼? 지체가 안 되는 걸로 봐야 돼? 이행지체 책임이 확정기한부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니까 다음날부터 지체가 생기는데 이거 감유돼서 지급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가 될지가 문제되는데 이건 무조건 지체. 무조건 지체가 이래 되게 되니까 확정기한부일 때는 감유돼도 무조건 지체입니다. 무조건 지체가 이래 되고 주지 마라 그랬지 채무가 사라진다고 말한 적 없거든. 채무가 사라진다고 말한 적 없으니까 확정기한부가 감유돼서 지급금지 명령을 받아도 무조건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살아야 돼? 주면 또 줘야 되고 안 주면 지체 책임 이렇게 물게 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공탁입니다. 뒤에 나오는 변제 공탁에 두면 법원에 가가지고 변제 공탁에 놓으면 그러면 공탁하는 순간 채무가 소멸되거든. 채무가 이래 소멸되니까 지체 책임 안 져. 지체 책임 안 지게 이래 되고 그러면 얘가 채무 소멸돼서 지체 책임을 면해버리면 얘가 불쌍하지 않을까? 감유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가 이런 문제 될 수 있는데 공탁해 두면 얘가 찾아가고 이걸 출급 청구한다라고 보든 출급 청구 출급 청구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감유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출급 청구권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얘가 찾아갈 수 없어서 감유권자를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하면 돼요. 공탁하면 되는 거고 공탁 안 하면 무조건 지체가 이래 되고 회사 같은 데도 월급 감유 들어오면 이가로 가더라고. 공탁하러 이렇게 하게 이래 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도 감유 들어오면 그냥 공탁 걸어버립니다. 공탁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이거 소송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공탁해놓고 지체에서 벗어나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너네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버리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옆에 확정기한부 다시 보시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이렇게 발생하고 시효도 똑같은데 밑에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이 감료되더라도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지체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예외 3개 별표 예외 3개 확정기한만으로 지체가 아닌 거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줘야지 이래 되니까 예외 3개들 이런 것들을 별표해서 이렇게 외우고 오늘 외우시고 다음에 외우겠다가 아니야. 우리 다음에는 다음에 할 게 또 있어. 다음에 할 게 또 있으니까 오늘 외워줘야 됩니다. 오늘 외워줘야지 되니까 금전 채무 불이행 특칙하고 오늘 지체되는 시점 이런 것들은 오늘 외우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예외가 지시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미나 수표를 말하고 무기명 채권이 있었죠. 상품권, 식권 이런 것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걸 정권적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이 정권에 녹아져 있는 거 이걸 정권적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확정기한 도래만으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확정기한 도래 그러니까 5월 1일이 직업일로 이래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5월 1일이 됐다는 것만으로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얘네들은 정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처럼요. 정서를 들고 가서요. 그 다음에 이행 청구까지 해야 돼요. 이행 청구까지 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못 주면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무기명 채권이 식권이거든. 식권인데 우리 고시식당의 식권이 11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 11시 30분부터 저녁 식사는 5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기한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 식사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 무기명 채권은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구내식당에 가줘야 되는 거야. 구내식당에 가줘야지 이게 그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11시 30분이 됐다는 것만으로 식당이 지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러 와줘야 되고 식권통에 이걸 담아줘야 돼. 담아주고 그 다음에 밥 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밥을 못 주고 있어야지 지체가 된다고. 못 주고 있어야지 지체가 되는 거지. 식당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식권 사놨다고 해서 바로 식당한테 기한 도래했으니까 지체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가 없게 이래 되니까 반드시 기한 도래 플러스 정서 제시하고 이행 청구까지 했을 때 그때 주지 않았을 때만 지체가 되게 됩니다. 1번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은요 기한 도래했을 때 플러스 정서 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 청구까지 해줄 것이 필요하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심채무 추심채무가 나오는데 이것처럼 채권자 협력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받으러 와야 되는 협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채권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자동차를 받으러 오기로 돼 있다면 채권자가 오지 않으면 이거는 지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반드시 받으러 와서 가져가야 되거든. 받으러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채권자가 오지 않으면 약속된 날짜가 지났다 할지라도 지체가 될 수 없죠. 2번 추심채무나 채권자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에는 채권자가 협력을 제공하고 이행을 최고해야지 지체가 되는 거고 채권자가 오지 않으면 지체 안 돼. 지체가 될 수 없게 되고 마지막 동시행항변권 있는 채무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이죠.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이때는 상대방 이행 제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은 돈을 들고 왔는데 내가 자전거를 못 준다든지 아니면 나는 자전거를 줬는데 상대방은 돈을 안 가져온다든지 이럴 때만 동시행 관계가 깨졌을 때만 지체입니다. 지체가 되게 될 테니까 세 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같은 정권적 채권의 경우는 정서 제시 플러스 이행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추심채무나 채권자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협력의 제공이 없으면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까지 해야지 지체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동시행 관계 있는 채무일 때는 상대방으로의 이행 제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지체가 되는 거죠. 자 하나입니다. 이게 확장기한부 채무에서 원칙 예외 이렇게 가시고 자 조문 다시 1항 둘째 줄에 채무 이행의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확정 기한 얘가 첫눈 왔을 때 누가
누가 죽었을 때, 푸틴 죽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고, 그때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라고 이래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기한이 있는 불확정 기한이 있을 때 채무자는 기한 도래함을 안 뗍니다. 밑줄하고 안 떼.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 그러니까 푸틴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행을 안 할 때 그때 지체입니다. 그때 지체가 이래 되고, 자,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거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라고 권리행사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소멸시효가 되는데요. 그러면 옆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냐 그러면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고, 그게 푸틴이 진짜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는데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답니다.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했을 때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의 권리행사 시점이고, 지체는 제가 채무자잖아요. 제가 채무자니까 채무자인 제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시점의 문제가 이래 되니까, 권리행사 가능 시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고, 지체가 되는 시점은 제가 알면서 사주지 않고 있을 때, 사주지 않을 때 그때가 지체가 되는 거죠. 자, 2항요.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이 왜 밥 한 번 먹자 그 이야기, 밥 한 번 사줄게 이런 것들이 기한 없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 이때 지체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입니다. 청구 받았는데 안 사주고 있을 때, 청구 받았는데 안 사주고 있다면 그게 지체가 이래 되게 되고, 권리행사 가능 시 기억나요? 영혼 없이 밥 한 번 사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언제부터 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당장이죠. 성립시. 성립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옆에 이게 중요해요. 기한 없는 채무에서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고, 소멸시효는 성립시입니다. 소멸시효는 성립시인데 예외 두 개 꼭 외워야 될 거. 예외 두 개 외워줘야지 이래 되는 게, 첫 번째가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 기한 없는 채무에서 첫 번째가 변제기 정하지 않고 소비대차 돈을 빌렸을 때, 만약에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 언제 갚는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예로부터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가 된다고 해버리면, 그날 안으로 이 사람은 이걸 만들어서 줘야지 지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걸 만들어서 줘야지 3천만 원을 구해서 줘야지 지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 정도 능력자면 굳이 돈을 안 빌려. 그지? 그날 안으로 3천만 원을 오후에 청구받아가지고 그날 안으로 만들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면 굳이 돈을 빌리겠냐고. 굳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거는 채무자한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얘가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시간을 줘야 되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주는 반드시 우리 민법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 다음 달까지 갚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줘야지 되고, 그러면 얘가 지체되는 시점은 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야 되거든. 갚지 않아야 될 테니까 상당 기간 지났을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 그게 1번. 기한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하라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 반환 최고를 지체가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고, 밑에 소비 임치라고 되어 있는데, 임치는 즉시 반환입니다.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비 임치라고 해서, 대표적인 소비 임치가 예금하는 게 소비 임치가 이래 되니까,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 맡겼잖아요. 돈을 맡겼을 때 언제부터 찾아갈 수 있냐 그러면 맡겼을 때부터 찾아가거든. 맡겼을 때부터 이래 찾아가게 되니까 즉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불법행위도 언제까지 돈을 갚는지 따로 정하진 않죠. 그죠? 불법행위 해놓고 이거 언제까지 갚아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지체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이거 불법행위 당일입니다. 성립일입니다. 성립일로부터 바로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음 날도 아니야. 다음 날도 아니고 불법행위가 성립한 그날부터 바로 지체가 성립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지체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불법행위 지나고 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이래 해버리면, 그러면 최고 못하게 맞은 사람 있죠. 최고 못하게 막 중상을 입어가지고 도대체 말을 못할 정도를 이래
맞은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최고하면 그때부터 지체가 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확실하게 때리는 게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한테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어설프게 때리면 말할 수 있도록 때리면 그러면 그날부터 바로 지체인데 근데 확실하게 때리면 이거는 나중 가야 지체거든. 나중 가야 지체니까 조금 더 때리면 돼. 조금 더 때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불법행위는 언제든지 성립 시로부터 청구했던 청구하지 않았던요. 그때로부터 바로 지체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돼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확장기한부에서 예외 3개, 그 다음에 불확장기한부는 안때, 기한 없는 채무는 청구받은 때인데 기한 없는 채무에서 예외 2개, 예외 2가지 기억하시고 이거 2개 말고는 다 청구받은 때로 분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이래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예외들을 이래 정리해 두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행지체 효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효과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